안녕하세요. 혹시 베루잉 브랜즈나 그 인기 제품 프리미어 프로틴 쉐이크 들어보셨나요? 네, 아마 많은 분들이 아실 것 같아요. 오늘은 바로 이 회사를 이끌고 있는 CEO 다시 훈 데번포트에 대한 심층 분석 자료가 있어서요. 이걸 바탕으로 그녀의 리더십을 한번 깊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아, 네. 오늘 저희가 살펴볼 자료가 바로 그거군요. 그녀의 리더십 스타일, 전략, 그리고 그게 회사 성과나 투자자 소통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다각도로 한번 보죠. 맞습니다. 무엇이 그녀를 이렇게 성공적인 리더로 만들었는지, 또 어떤 점은 좀 주목해서 봐야 할지, 그런 것들을 알아보는 시간이 될 겁니다. 네. 이 분석이 보니까 그녀 개인 배경부터 시작해서요. 비즈니스 전략, 재무 관리, 심지어 투자자 소통 방식까지 꽤 다양한 데이터를 종합적으로 다루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녀 리더십을 좀 입체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네? 우선 제일 흥미로운 지점이 그녀의 학문적 배경이에요. 프린스턴에서 사회학을 전공했다는 건데요. 일반적인 CEO 경로와는 상당히 다르죠. 네, 정말 그렇죠. 보통 경제학이나 경영학을 생각하기 쉬운데요. 분석 자료에 따르면 그녀는 경제학 수업이 너무 이론적이라고 느꼈다고 해요. 대신 사람들에게 동기를 부여하는 것, 그들이 특정 행동을 하는 이유, 이걸 탐구하는 사회학에 훨씬 매력을 느꼈다고 하고요. 어떠세요? 이런 배경이 좀 의외 아닌가요? 의외이긴 한데 사실 이게 단순한 이력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소비재, 그러니까 CPG 산업에서는요. 소비자 행동에 대한 깊은 이해가 정말 핵심이거든요. 아, 그렇군요. 네, 그녀가 사회학에서 찾았던 그 열정이 바로 이 부분과 정확히 맞아떨어지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녀의 전략적 초점이 소비자 행동이나 기업 문화에 맞춰진 그 근원이라고 볼 수도 있겠고요. 그럼 뭐 재무 감사 경력도 있다던데요. 얼스텐 영에서요? 네, 물론 그 초기 재무감사 경험도 중요한 기반이 되었죠. 하지만 결정적으로는 어떤 리크루터가 그녀의 사회학 배경과 마케팅의 연관성을 딱 짚어주면서 아, 이게 내 강점이구나. 이걸 비즈니스에 써먹을 수 있겠구나 하고 깨닫게 된 거죠. 그러니까 사회학적 통찰을 비즈니스 언어로 번역해 준 사람이 있었군요. 그렇죠. 여기서 당신이 주목할 만한 핵심은 이런 좀 비전통적인 경력이 특정 산업, 특히 이 CPG 분야처럼 소비자 행동이 중요한 곳에서 어떻게 보면 독특한 강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녀 경력을 쭉 따라가 보면 이것도 참 흥미로운데요. 네스틀라나 드라이어스 같은 아주 큰 기업에서도 일했지만 조먼도, 나 팀북투 같은 스타트업에서도 마케팅 경험을 쌓았더라고요. 네, 다양한 경험을 했죠. 그러다 결정적인 전환점이 2009년 조인트 주스 합류였던 것 같고요. 여기서 프리미어 뉴트리션 인수, 그리고 그걸 다시 포스트 홀딩스에 매각하는 꽤 중요한 거래들을 이끌었습니다. 맞습니다. 2011년 인수, 2013년 매각이었죠. 이후에는 포스트 홀딩스 산하에서 프리미어 뉴트리션 사장으로 또 포스트의 액티브 뉴트리션 사업부 전체 사장으로 이렇게 단계를 밟아 올라가다가 2019년에 이 사업부가 벨윙 브랜즈로 딱 분사될 때 초대 CEO가 된 거고요. 정말 착실하게 리더십 역량을 키워온 과정이 보이네요. 네, 그렇죠. 그리고 그녀의 리더십 철학도 좀 주목해야 하는데요. 기업 문화가 회사 성장의 연료가 되는 목적 중심 조직, 이걸 만들겠다고 강조합니다. 문화가 성장의 연료다. 상당히 강한 표현인데요. 네, 구체적으로는 모든 사람이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직원을 역량 강화하고 또 더 나은 아이디어는 다양한 관점에서 나온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그냥 좋은 말이 아니라 의도적인 비즈니스 전략으로 보입니다. 전략이다? 어떻게 말이죠? 이 영양식품 시장이 굉장히 빠르게 변하잖아요. 그러니 혁신과 민첩성이 생명인데 그녀는 이걸 위해서 일부러 포용적이고 다양한 문화를 만들려고 하는 거죠. 실제로 2017년에 프리미어 뉴트리션 시절에요. 점심 요가나 반려견 동반 출근 같은 당시로선 꽤 파격적인 제도를 도입했더니 매출이 24%나 급증했다는 구체적인 사례도 여기 분석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오, 정말요? 그게 직접적인 효과가 있었군요. 네. 그러니까 그녀에게 문화는 그냥 좋은 분위기 만드는 비용이 아니라 성장을 위한 핵심 투자라는 인식이 아주 확고한 것 같아요. 흥미롭네요. 이런 사람 중심, 문화 중심 철학이 실제 시장에서는 어떤 전략으로 나타날까요? 벨링의 성장 전략을 좀 보죠. 네. 그녀는 벨링을 단순히 식품 회사로만 보지 않는 것 같아요. 그보다는 건강,
웰빙, 편의성이라는 이 거대한 소비자 트렌드를 딱 포착하는 뭐랄까 일종의 투자 수단으로 포지셔닝하려는 의도가 보입니다. 투자 수단이요? 네, 2025년 3분기 실적 발표 때 이런 말을 했어요. 즉석 음용, RTD 쉐이크 카테고리가 긴 성장 활주로를 가지고 불붙었다. 불붙었다. 표현이 정말 자신감이 넘치네요. 어떤 근거가 있는 걸까요? 성숙한 소비재 카테고리 평균 침투율 보통 80, 90%거든요. 거기에 비하면 아직 성장 잠재력이 매우 크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아, 아직 절반 정도밖에 안 들어왔다 이거군요. 그렇죠. 그리고 경쟁이 심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에 대해서도 오히려 좀 재미있는 시각을 제시하는데요. 대형 기업들이 이 시장에 들어오는 걸 보고 이 카테고리 자체가 장기적으로 소비자들에게 계속 어필할 수 있고 지속력이 있다는 걸 오히려 증명해 주는 거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재해석을 해요. 경쟁사의 진입을 오히려 시장의 매력도를 보여주는 증거로 삼는다. 네. 그리고 여기서 또 주목할 만한 점은 벨링이 주요 소매업체들 사이에서 공식적인 카테고리 캡틴 역할을 한다는 사실이에요. 카테고리 캡틴이요? 그게 뭔가요?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 제품만 파는 게 아니라 이 RTD 쉐이크라는 전체 카테고리의 진열 방식이나 프로모션 전략 같은데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시장 전체의 성장을 이끄는 리더 역할을 하겠다는 거죠. 아하, 단순히 점유율 싸움이 아니라 시장 파이 자체를 키우는 역할을 자처한다. 맞습니다. 커지는 시장 전체의 파이를 키우고 그 과실을 우리가 주도적으로 가져가겠다. 이런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거죠. 그 전략의 중심에는 역시 주력 브랜드, 프리미어 프로틴이 있겠군요. 네, 그렇죠. RTD 쉐이크 시장뿐만 아니라 더 넓게 봐서 편리한 영양식품 카테고리 전체에서 1위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있습니다. 수치로도 나타나나요? 네, 2025년 2분기에는 가구 침투율이 약 21%, RTD 시장 점유율은 27%로 둘 다 사상 최고치를 찍었고요. 3분기에도 소비가 19% 증가하면서 침투율이 21.6%까지 또 올랐습니다. 이야, 정말 강력한 브랜드 모멘텀이네요. 이게 바로 회사의 견고한 성장 전망, 2025 회계연도 순매출 13-17% 성장 예상, 이런 걸 뒷받침하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녀의 성장 전력은 크게 두 축으로 볼 수 있어요. 첫째는 기존 소비자들이 더 자주, 더 많이 사게 만드는 구매율 증대 전략입니다. 어떻게 구매율을 높이죠? 이걸 위해서 새로운 맛 출시 같은 근접 혁신이라고 부르던데요. 그런 것과 함께 좀 더 파괴적인 거시적 혁신까지 포함해서 아주 풍부한 신제품 파이프라인을 계속 돌리고 있다고 강조해요. 최근에 나온 인덜전스 와인이나 아몬드 밀크 쉐이크 같은 게 그런 예시죠. 네네. 그리고 둘째 축은 아직 이 제품을 안 사본 새로운 가구를 끌어들이기 위한 유통망 확장입니다. 과거의 성장을 좀 저해했던 게 공급 제약 문제였는데 이걸 해결하기 위해 확장 가능하고 지역적으로 분산된 공동 제조 네트워크, 이걸 구축했다고 언급하거든요. 아, 생산 능력을 키웠군요. 네, 이 제조 역량에 대한 투자가 공격적인 유통망 확장을 가능하게 하는 기반이 되는 거죠. 결국 보면 그 사회학적 배경에서 나온 소비자 이해가 제품 혁신으로 이어지고 또 재무적 기반이 공급망 관리로 연결되는 그런 모습으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리더십을 평가할 때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보상 구조인데요. 데븐폴트의 2024 회계연도 총 보상액이 약 990만 달러였는데 눈에 띄는 점이 기본급은 75만 달러인데 주식 기반 보상이 약 750만 달러로 훨씬 많아요. 이건 좀 의미가 있겠죠? 네, 그렇죠. 그녀의 보상이 회사의 장기적인 성과와 아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 구조를 조금 더 자세히 보면요. 특히 장기 인센티브, LTI라고 하죠. 이게 동종업계 기업들하고 비교해서 3년간의 총 주주 수익률, TSR 성과에 연동된 성과 기반 주식, PRSU 형태로 설계되어 있어요. 아, 그러니까 경쟁사보다 주가가 더 좋아야 보상을 더 많이 받는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그런 구조죠. 그리고 2024년에는 좀 이례적으로 420만 달러 상당의 특별 주식 보조금도 지급되었는데요. 분석 보고서에서는 이걸 이사회가 그녀의 리더십이랑 앞으로의 성과에 대해서 아주 강한 신뢰를 보내는 신호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사회 신뢰가 두텁군요. 네. 게다가 기본급의 6배에 달하는 주식을 의무적으로 보유해야 하는 가이드라인도 있어요. 이건 그녀 개인 자산이 회사의 성공과 아주 깊숙이 연결되도록 하는 장치죠. 이런 점들은 주주가치 제고를 중시하는 현대적인 기업 거버넌스 관점에서 보면 꽤 긍정적으로 평가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군요. 그럼 내부자 거래 내역은 어떤가요? 분석 자료에 있던데요. 2021년 이후로 총 16번 거래 신고가 있었는데
전부 매각이었어요. 특히 2025년 들어서는 매주 또는 격주로 비교적 소량의 주식을 꾸준히 파는 패턴이 보이던데요. 이것만 보면 좀 부정적인 신호 아닌가요? 그렇게 보실 수도 있죠. 하지만 여기서 아주 핵심적인 정보가 있습니다. 이 거래들이 2025년 2월 26일에 채택된 룰 10B5-1이라는 사전 약정 거래 계획에 따라 실행되었다는 점이에요. 룰 10B5-1 계획이요? 네. 이게 뭐냐면 내부자가 아직 공개되지 않은 중요한 정보를 알기 전에 미리 정해진 일정과 가격 조건에 따라서 주식을 자동으로 사고팔도록 설정하는 걸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아, 미리 짜놓은 계획대로 기계적으로 팔고 있다는 거군요. 그렇죠. 따라서 그녀의 최근 주식 매각은 회사 전망이 나빠서 파는 거라기보다는 개인적인 자산 다각화나 세금 납부 같은 재무 계획의 일환으로 실행되는 아주 체계적인 매도일 가능성이 높다고 이 분석 보고서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실제로 그녀는 여전히 22만 5천 주 이상의 상당한 양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고요. 추정 순자산도 1,040만 달러 이상으로 평가되어서 개인의 재산이 여전히 회사 성과와 깊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당신이라면 이런 내부자 매도를 어떻게 해석하시겠어요? 맥락이 중요한 거죠. 10B5-1 계획에 따른 매도라는 점은 확실히 고려해야겠네요. 하지만 혹시 그 계획 자체를 세운 시점이나 규모에 대해서 다른 해석의 여지는 없을까요? 예를 들면 안 좋은 정보를 알기 바로 직전에 계획을 세운 건 아니냐 이런 의심이요. 분석 자료에서는 혹시 이 부분은 어떻게 다루고 있나요? 아, 좋은 질문입니다. 룰 10B5-1 계획은 원칙적으로 미공개 중요 정보가 없는 소위 청정 기간에 수립되어야 합니다. 계획 수립 시점에 대한 의혹 자체는 언제든 제기될 수 있겠죠. 하지만 현재 제공된 이 분석 자료만으로는 그녀의 계획 수립 시점에 문제가 있었다고 볼 만한 구체적인 증거는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네. 다만 중요한 건 이런 계획이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와 그 거래 내역을 투명하게 공시하는 것이고요. 현재까지는 규정에 따라 공시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투자자 입장에서는 계획 수립 시점이라든지 그 전후 상황을 계속 주시할 필요는 있겠습니다. 맥락을 이해하는 게 중요하니까요.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그녀의 소통 방식, 특히 좀 어려운 상황에 대처하는 방식을 한번 살펴보죠. 2025년 2분기에 일부 소매업체들이 재고를 줄이는 문제, 거래 디로드 현상이라고 하던데요. 그때 대응이 좀 흥미로웠어요. 네, 저도 그 부분 봤습니다. 최고 재무 책임자 CFO가 나서서 기술적인 설명을 하면서 이게 일회성 이벤트라고 강조를 했고, 정작 대번 폰트 본인은 준비된 발언에서는 이 문제를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어요. 대신 거시적이고 긍정적인 성장 스토리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죠. 네, 그게 어떻게 보면 위기 상황이나 좀 부정적인 이슈가 발생했을 때 경영진이 조율된 메시지를 통해서 시장의 불안감을 관리하려는 전용적이면서도 꽤 효과적인 소통 전략 중 하나입니다. 전형적이다. 어떻게 말이죠? 그러니까 CEO는 장기적인 비전과 전략 방향성을 제시하면서 투자자들의 신뢰를 유지하고요. CFO는 구체적인 재무적 영향이나 기술적인 세부 사항을 설명하는 거죠. 이렇게 역할을 분담해서 단기적인 문제가 회사의 근본적인 가치나 장기 성장 스토리를 너무 과도하게 훼손하는 걸 막으려는 겁니다. 아, 역할 분담이군요. 그런데 2025년 3분기에는 조금 다른 양상이 나타났어요. 3분기 실적 보도자료를 보면 해당 분기 영업이익이 4,480만 달러인데 이걸 훨씬 웃도는 6,810만 달러 규모의 법률 문제 관련 충당금이 딱 명시되어 있습니다. 네, 액수가 상당하죠. 네, X만 봐도 이건 상당히 중대한 사안임을 알 수 있는데 여기서 좀 의아한 지점이 발견됩니다. 바로 그 점입니다. 저도 이 분석 보고서를 보고 좀 놀랐는데요. 3분기 실적 발표 컨퍼런스 콜 녹취록을 검토해 보니까 데번포트 CEO와 CFO 둘 다 준비된 발언은 물론이고 그 이후에 진행된 질의응답 시간에도 이 거액의 충당금에 대해서 전혀 언급을 안 했다는 거예요. 전혀요? 단 한마디도? 네, 정말 주목할 만한 부분이죠. 바로 이 침묵입니다. 보도자료에는 분명히 공시를 했는데 투자자들과 가장 직접적으로 소통하는 창구인 컨퍼런스 콜에서 이걸 의도적으로 누락한 것은 정보의 공백을 만드는 거죠. 그 법률 문제가 구체적으로 뭔지는 안 나와 있나요? 네, 분석 자료에서도 구체적인 내용은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액수 자체만으로도 중대한 사안임은 분명하죠.
이게 도대체 어떤 법률 문제인지, 관련된 위험은 완전히 통제가 된 건지, 투자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궁금할 수밖에 없는 중요한 질문들이 전혀 해소되지 않은 채 남게 된 겁니다. 정보는 공개했지만 가장 주목받는 자리에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이건 투명성 측면에서 확실히 좀 생각해 볼 지점이네요. 앞서 살펴본 2분기 소통 방식과는 상당히 대조적입니다. 맞습니다. 이건 좀 어려운 문제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투명하게 설명하기보다는 정해진 서사, 즉 내러티브를 유지하고 통제하는 것을 우선시하는 소통 전략일 수 있다는 걸 시사합니다. 단기적으로는 좀 껄끄러운 질문을 피할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 경영진의 설명에 의존하는 투자자들에게는 이게 잠재적인 위험 신호고 해석될 여지가 충분히 있죠. 아시다시피 신뢰는 한번 잃으면 회복하기가 정말 어렵거든요. 그렇죠. 자, 그럼 이 모든 내용을 종합해서 달시 호른 데븐포르트라는 리더를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분석 자료를 쭉 보면 그녀는 강력한 시장 트렌드를 성공적으로 활용하는 매우 효과적인 브랜드 중심의 리더인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네, 그 점은 확실하죠. 명확한 비전을 제시하고 기업 문화를 강조하고 또 투자자들을 설득하는 스토리텔링 능력 이런 것들이 강점으로 꼽히고요. 특히 그 사회학적 통찰력을 비즈니스 전략에 잘 접목해서 프리미어 프로테인이라는 강력한 브랜드를 구축한 점은 정말 인상적입니다. 맞아요. 보상 구조도 주주 가치와 잘 연계되어 있고 내부자 주식 매각 역시 현재로서는 합리적인 계획하에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네. 전반적으로는 분명 긍정적인 평가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방금 저희가 논의했던 그 법률 문제 관련 충당금에 대한 소통 방식은 그녀의 리더십 평가를 다소 복잡하게 만드는 요인이 되는 것 같아요. 역시 그 부분이 걸리는군요. 네, 재무적으로 이렇게 중대한 사안에 대해서 컨퍼런스 콜에서 침묵했다는 것은 투명성에 대한 의문을 남기고요. 이게 장기적으로 투자자 신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리더십에 대한 평가는 단순히 성과만 보는 게 아니라 이런 위기 상황에서의 소통 방식이나 투명성까지 다 포함해야 하니까요. 네, 맞는 말씀입니다. 제 생각에는 장기적인 신뢰라는 것은 잘 만들어진 이야기와 열린 소통 사이의 그 균형점에서 나온다고 봅니다. 균형이 중요하군요. 그렇다면 당신이 앞으로 벨링 브랜드와 데븐포르트 리더십을 계속 지켜본다면 어떤 지표들에 좀 주목해야 할까요? 몇 가지 핵심 포인트를 짚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는 경쟁이 점점 심화되는 시장 환경 속에서 프리미어 프로틴 브랜드가 지금의 강력한 시장 점유율과 가격 결정력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지 이걸 봐야 하고요. 네, 시장 지위 유지 여부. 둘째는 아까 언급했던 그 풍부한 신제품 파이프라인이 있잖아요. 이게 정말로 의미 있는 성장을 이끌어내면서 회사의 성장 스토리에 기여하는지 그걸 확인해야 합니다. 신제품 성공 여부. 셋째는 역시 이번에 논란이 된 그 중대한 법률 문제와 관련해서요. 앞으로 추가적인 공시나 설명이 나오는지 그리고 그 내용이 무엇인지 아주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법률 문제 관련 후속 조치. 네, 마지막으로 임원 보상 구조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장기적인 주주가치 창출 목표와 일치하는 방향으로 유지되는지 이걸 꾸준히 점검해야 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종합적으로 보면 데븐포트의 전략 방향성 자체는 견고해 보이지만 특히 이런 중대한 도전에 직면했을 때 투명성을 높이는 노력이 투자자 신뢰를 더욱 공고히 하는데 필수적이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정확합니다. 그녀의 리더십 하에서 벨링 브랜드는 의심할 여지 없이 정말 인상적인 성장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지속 가능한 성공이라는 것은 강력한 재무 성과뿐만 아니라 예측 가능하고 또 신뢰할 수 있는 소통에 달려있다는 점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은 벨링 브랜드의 CEO 달시 호른 데븐포르트의 리더십에 대해 심층적으로 분석해봤습니다. 그녀의 독특한 배경부터 전략 그리고 소통 방식까지 여러 측면을 살펴볼 수 있는 아주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저도 흥미로운 분석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당신에게 한번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하나 던지면서 마무리하고 싶은데요. 네, 어떤 질문인가요? 데븐포드는 리더십 철학에서 기업 문화와 직원의 목소리를 굉장히 강조하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이번 법률 문제처럼 회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좀 부정적인 뉴스가 외부뿐만 아니라 내부적으로도 투명하게 소통되지 않는다면 그녀가 그토록 강조하는 그 문화와 직원 역량 강화에는 과연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조직의 모든 수준에서 진정한 투명성이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아, 리더의 말과 실제 행동, 그리고 그것이 조직 내부에 미치는 영향까지 함께 고민해 볼 만한 아주 좋은 질문이네요.
오늘 분석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